2025년 프랑크푸르트 세계 문자학계의 최고 권위 국제문자학회가 열렸습니다. 기조연설이 끝나고 한 낯선 언어가 무대에 오르자마자 학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발표자도 참가자도 언론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글자는 라틴어도 중국 한자도 아랍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문명, 완전히 다른 철학.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치적인 문자 한글. 그들은 나라를 잃고도 이 문자를 먼저 지켰습니다. 그 문자는 국민이 목숨 걸고 이어왔고 지금은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가 됐습니다. 저는 클라우디아 슈트라우스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문자의 탄생과 쇠퇴,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인류의 의식을 연구해왔어요. 어릴 적부터 언어라는 건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명 그 자체라고 믿어왔습니다. 기록이 없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말. 학계에선 농담처럼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자 자체의 흥망성쇠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죠. 지금까지 연구해온 문자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 인도의 브라흐미 문자, 아메리카 마야 문자, 중국의 갑골문,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라틴 문자와 한자. 놀랍도록 찬란했던 그 문명들의 흔적이지만 대부분은 죽은 문자가 되었어요. 그중 몇몇은 신전이나 돌비석 속에서만 남아있고 어떤 건 지배계층이 사라지자 함께 증발해버렸죠. 이건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문자는 권력이 지탱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데 2024년 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문자학회에서 저는 한 문장을 듣고 뒷덜미를 잡힌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 젊은 학자가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했고 국민이 지켜냈습니다. 국민이 문자를 지켰다고요? 왕도, 교회도, 학자도 아닌 국민. 아무리 발표가 자유로운 자리라지만 그렇게 낭만적인 말을 믿는 사람이 아직 있다니. 하지만 그 문장 하나가 제 머릿속을 며칠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한글이라는 단어를 검색했고 그 결과 저는 그 자리에서 한글은 아마추어 문자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수천 년 축적된 문자와 비교하면 고작 15세기에 만들어졌다는 한글은 그리 대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제문자학회지에 실린 한글 분석 논문들을 읽어보자마자 제 안에 어떤 기둥 하나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조합한 천지인 원리. 이게 가능해요? 문자 설계에서 철학, 음성학, 미학이 동시에 들어갔다고요? 게다가 이런 설명이 모두 문서로 남아있다는 점은 문자학자 입장에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동안의 신념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감정 말고 기록으로만 판단하자. 감탄도 비판도 오직 증거로. 서울에 도착한 날 밤 저는 호텔방 침대 위에서 그동안 써왔던 연구 노트를 펼쳐보았어요. 가방 속에서 꺼낸 갈색 가죽 노트는 제게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세계의 문자를 연구하며 적어놓은 인류 문명의 자취 그 자체였죠. 제가 거쳐온 문명은 모두 문자의 시대를 중심으로 흥하고 그 문자가 사라지는 순간 함께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빌론의 서령 문자는 화려한 제국이 무너진 뒤 더는 쓰이지 않았고 이집트의 신권 문자 역시 피라미드에 새겨진 채 박물관 유리 안에 갇혀버렸어요. 중국의 갑골문도 이제는 아무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한자조차도 점점 간소화되어 본래의 형상은 소멸하고 있죠. 라틴어는 어떨까요? 수천 년을 이어온 거대한 문자 체계였지만 이제는 교황청과 의학 논문 안에서만 간신히 숨쉬는 죽은 문자에 가까워요. 더 이상 누군가의 일상에서 말로 불리지 않고 손으로 쓰이지 않으며 사람 사이를 오가는 도구가 아닌 기록물로만 남은 언어는 결국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자는 언제나 권력과 함께 생존했습니다. 문자의 생존 곡선은 곧 지배자의 수명과도 같았죠. 왕이 죽고 나라가 망하면 그 문자도 같이 사라지는 게 역사적 통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문자는 권력이 지탱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수천 년 세계 문자의 흐름이 제게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한국이 그 결론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는 1443년 창제되었다고 들었어요. 즉, 다른 문자들과 비교하면 꽤 젊은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이 문자가 단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살아남았고 왕조가 바뀌어도 버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외세의 언어적 식민지 시도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분명히 조선 후기에는 한자 사용이 권위의 상징이었고 양반 계층은 오히려 한글을 언문이라며 하찮게 여겼다고 들었습니다. 지배계층이 외면했는데도 문자가 살아남는다. 그것도 무려 500년 이상. 이건 문자학자 입장에서 보면 진화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사례입니다. 죽은 문자의 전형인 라틴어와는 다르게 한글은 한국 사회의 모든 공간에서 지금 이 순간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공공기관 간판, 스마트폰 키보드, 유튜브 자막, 심지어 광고 속 유머까지. 저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광화문 근처의 대형 서점 역사 코너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해제와 해설이 담긴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두꺼운 학술서일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읽기 쉽고 정리도 잘 되어 있더군요. 앞부분에는 원문 서문이 그대로 실려 있었고 옆 페이지엔 현대어 번역이 병기되어 있었어요. 책장을 넘기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생소한 활자였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익숙하지 않은 중세 한국어 문장이었지만 옆에 쓰인 해석을 읽는 순간 제 눈이 멈췄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중국 말과 달라서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뜻을 말하고자 해도 끝내 펼 수 없는 이가 많았다. 그래서 내가 새로 28글자를 만들어 누구든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게 하고자 한다. 지금 제가 읽은 게 맞나요? 왕이 문자를 만든 이유가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눈앞의 활자가 일순 사라지는 듯 했어요. 제 연구 인생 20년을 완전히 비웃는 듯한 문장이었으니까요. 저는 유럽인입니다. 로마의 라틴어는 귀족과 성직자의 전유물이었고 독일어조차도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전까지는 신 앞에서조차 들을 수 없는 민중의 말로 취급됐어요. 왕이 문자에 관여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지배를 위해 만들어졌고 통제의 도구였죠. 그런데 이 세종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말도 못하고 억울함도 표현 못하는 걸 보고 그걸 안타까워해서 글자를 만들었다고요? 저는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쓸 수 있도록 한다. 이 구절을 곱씹을수록 마치 종교 경전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단지 문자가 아니라 절대 권력자인 왕이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백성에게 지식의 도구, 말의 무기, 사유의 열쇠를 쥐어준 사건이었죠. 저는 로제 타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천 년 묵은 상형 문자를 해독할 열쇠로 불리지만 그건 정복자의 권력을 뽐내는 기념비적 도구였죠. 페니키아 문자는 상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산스크리트어는 제사장들의 배타적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문자였어요. 그날 저는 숙소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말은 쉽지만 문자를 만들어준다는 건 다른 차원의 일 아닌가. 다음 날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머릿속이 흐릿했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번역서를 통해 서문을 읽고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복제본 실물을 마주한 순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했습니다. 해례본 전시실은 박물관 안쪽 깊숙한 공간에 자리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드물었습니다. 작은 조명 아래 투명한 유리 너머로 놓인 복제본 한 권. 그건 분명히 인쇄물일 뿐인데도 왜인지 모르게 성경보다 경건하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책 옆에 놓인 디지털 패널을 눌러 내용을 넘겼습니다.
처음엔 창제 원리와 구조를 담은 해설 정도로 예상했죠. 그런데 헤레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했고 놀랍도록 과학적이었어요. 자음은 사람의 발음기관 모양에서 비롯됐고 혀가 닿는 위치나 목구멍의 진동까지 세분화해서 설명돼 있었어요. 전시 안내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15세기 문서가 맞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1446년에 간행된 책입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소리의 원리, 철학, 조합 규칙까지 다 담겨 있죠. 이 헤레본이 있었기에 그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해온 문자들은 대부분 추정과 해석이었고 심지어 창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긴 달랐습니다. 창제자도 명확했고 제작 동기도 분명했으며 구조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이 정도면 문자학 역사상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오랫동안 문자의 표준처럼 여겨왔던 라틴 알파벳 체계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때문에 자연스레 기준점처럼 여겼던 그 문자가 지금 이 순간 헤레본 앞에서는 오히려 더 투박하고 불완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라틴어는 구조도 복잡하고 예외도 많았으며 귀족 계급만 쓰던 언어였죠. 그에 비해 훈민정음은 백성을 위하여라는 명확한 철학적 동기를 담은 문자였고 그걸 체계적으로 설명해낸 완전한 매뉴얼까지 남겨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국립한글박물관을 나서면서도 제 머릿속은 계속 어지러웠어요. 훈민정음 헤레본. 그 책 한 권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한 구조를 갖고 있었고 문자의 탄생 이유부터 음성학적 설계, 철학적 기초까지 완벽하게 갖춘 문자학의 금자탑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이 그토록 위험하고 불안정했던 조선 후기, 그리고 식민지 시대, 한국 전쟁까지 거치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당연히 국가 보존일 거라고 생각했죠. 문화재청, 국립도서관, 왕실 기록보관소 같은 곳에서 철저한 관리와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우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박물관에 전시된 건 분명 복제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원본은 어디에 있는 걸까? 설마 일본에? 미국에? 아니면 사라졌던 걸까? 저는 안내 데스크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저기 전시된 헤레본 원본은 어디에 있나요? 아, 그 원본 말씀하시는군요. 그건 현재 개인 소장 상태입니다. 국가 소유가 아니에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개인 소장이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직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전영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직원이 말했어요. 그분은 원래 미술 수집가였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조선의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대거 반출되던 시기였죠. 그때 자신의 사비를 털어 문화재들을 사들였고 그중 하나가 바로 훈민정음 헤레본이었습니다. 국가도 못 지킨 유산을 한 개인이 지켜냈다고요? 그 책이 발견된 건 1940년대였어요. 일본 상인이 가져가려던 걸 막아서 당시 돈 1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해요. 지금 가치로는 수억 원에 해당하죠. 그리고 평생 한 번도 팔지 않았고 심지어 그것을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문자를 연구하면서 그 문자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지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것도 국가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민간인 한 명이 지켜냈다는 사실은 문자보다 더 놀라운 사건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 물음에 직원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영필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간송미술관 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인터넷에 간송 전영필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문화재청 자료와 미술관 기록들이 잘 정리돼 있어요. 박물관을 나선 뒤 저는 곧장 숙소로 돌아와 전영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예상보다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문화재를 위해 전 재산을 바친 사람,
한국 최초의 민간 박물관을 만든 사람,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켜낸 사람. 저는 머뭇거릴 틈도 없이 성북동 간송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엔 미술관이라기보단 오래된 선비의 집 같았어요. 미술관 내부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전시실 안엔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와 신윤복과 김홍도의 풍속화, 고려청자, 그리고 벽면 한편에 조용히 놓인 작은 유리 진열장. 그곳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 1940년대 초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반출될 위기에 처한 해례본을 거액을 주고 사들여 지켜낸 대한민국의 문자유산입니다. 현재 해례본 원본은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며 일반 전시에는 정밀 복제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나라의 문자와 정신을 오늘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것. 그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기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비록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복제본에 불과했지만 그 책이 품은 진짜 가치는 인쇄된 종이 넘어 한 사람의 용기와 철학 속에 살아있었어요. 글자가 아니라 정신을 지켜낸 이야기. 문자학자가 아닌 인간으로서도 깊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내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그의 생애를 따라가 봤어요. 1906년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전긍운의 아들로 태어난 전영필은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그의 삶은 오로지 지킴이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문화재들은 일본으로 끝도 없이 유출되고 있었어요. 왕실 유물, 고서, 불상, 고지도, 심지어 민가의 옹기까지. 이 나라의 정신이 서서히 도둑맞고 있었죠. 그때 안동에서 이상한 책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어요. 일본 고서상이 그 책을 사서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고 그 사실을 들은 전영필은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돈 1만 원.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 아무리 부자라도 선뜻 꺼낼 수 없는 돈이었죠. 그는 그 돈을 냉큼 들고 고서상을 찾아갔고 단 한마디도 흥정하지 않은 채 그 책을 샀다고 해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그 시대에 국가도, 학자도, 경찰도, 언론도 아닌 단 한 사람이 민족의 혼을 살리기 위해 그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수집이 아니라 한 국가의 기억을 지켜내는 저항이자 헌신이었어요. 전영필은 그 책을 자신의 집에 보관했지만 절대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는 학자나 부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게 그의 철학이었고 실제로 그는 1938년 보화각 간송미술관에 전신을 세워 무료로 개방했어요. 그 속엔 해례본도 신윤복도 고려청자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그는 문화 독립운동가였던 셈이죠. 가만히 전시장을 둘러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 사람들은 한글의 창제 목적조차도 모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책이 일본에 넘어갔더라면 그림 한 장이 글자 한 줄이 일본 문화유산으로 둔갑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진실을 한 사람의 결단이 뒤집은 겁니다. 그 사람은 왕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국민의 혼을 느낀 단 한 명의 개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자는 발명될 수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정말 이 문자는 백성들 속에서 살아있었을까? 아무리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어도 그게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의미가 반감되잖아요. 한글은 만들어졌고 전영필이라는 한 인물에 의해 살아남긴 했지만 그 중간에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은 정말 이 문자를 자신의 것으로 썼던 걸까?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근대문학관과 한글학회 그리고 조선 후기 민속자료가 남아있는 도서관들을 찾아다녔어요. 거기엔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선 조선 후기의 기록부터가 뜻밖이었어요. 양반들 대부분은 공식 문서나 편지에서 한자를 사용했지만 그들의 아내와 딸 혹은 하인들이 주고받은 사적인 편지나 일기, 수필은 한글로 쓰인 것이 꽤 많았죠. 어느 중인의 여성이 남편에게 보낸 편지엔 날씨가 추우니 옷을 두텁게 입고 오시라요. 라는 구절이 깨알 같은 한글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또 한글로 된 부엌살림 장부, 약초 사용법 노트, 출산 기록,
정혼 계약서까지. 그야말로 생활의 언어였습니다. 공식 언어가 아닌 삶의 언어. 사람들이 울고 웃고 사는 자리에서 한글은 기록되고 남겨지고 이어졌어요. 이게 바로 한글이 권력의 언어가 아닌 생존의 언어였다는 증거였죠. 저는 이어서 일제강점기 시기의 자료를 뒤졌습니다. 1930년대. 일제는 조선어 말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선 일본어만 가르쳤고 공문서는 물론 신문과 방송에서도 한글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어라는 이름으로 일본어가 강제로 교육됐고 한국어는 점점 불온 언어로 취급됐어요. 더 나아가 성명까지 일본식으로 개명해야 했던 그 시대. 한글은 이름조차도 금지된 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글을 사전으로 정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시경, 이극로, 최연배, 한징, 이윤재. 이 이름들은 외국인인 저에겐 낯설었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영웅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조선어학회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모여 사전을 만들고 철자법을 정리하고 민중의 언어를 지키기 위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은 결국 일제의 감시망에 걸리고 말았어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총 33명의 학자가 체포됐고 그들 중 다수는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중 이윤재 선생은 결국 옥중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한 언어를 지킨다는 일이 총을 든 것도 아니고 폭탄을 던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을 지키는 건 곧 정신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일제는 한국인을 지배하려 했고 그 지배의 시작은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기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문자였어요. 그걸 금지당했다는 건 기억 자체를 지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몰래 모여 한글을 공부했고 학교에선 종이 뒷면에 몰래 적어가며 조선어를 가르쳤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심지어 사형을 앞둔 독립운동가들도 유언을 한글로 남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록을 읽으면서 몇 번이고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학자라는 직업을 가진 제가 단어 하나 정리하는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했던 그 일이 어떤 이들에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신념이었더라고요. 무기를 들지 않아도 말과 글로 저항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제가 이 문자를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그 순간 확신했어요. 한글은 살아남은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가며 살려낸 문자구나. 생각해보면 해례보는 한글의 기술적 매뉴얼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그 문자가 위대한 이유는 그 글자를 배우지 말라는 명령에 저항하며 배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용하지 말라는 압력 속에서도 몰래 적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만들었고 전형필이 지켰고 그 사이 수백만의 무명의 이들이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그 문자를 이어온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용히 수첩에 기록하면서 제 연구의 시작점이자 끝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문자는 권력이 만든다는 전제를 믿었지만 한국은 그 전제를 뒤집는 나라였어요. 문자는 권력에 의해 창제되었지만 그 생명은 국민이 부여했다는 것을 이보다 더 강하게 입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전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건 문자학자로서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언어를 지운다는 것은 곧 기억을 지우는 일이다. 저는 유럽인이며 독일인입니다. 우리 민족 역시 20세기 초반 끔찍한 전쟁과 전체주의의 광풍을 지나왔고 그 과정에서 언어와 정체성이 얼마나 쉽게 조작되고 파괴되는지를 목격한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한국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더욱더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조선의 언어를 지우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언어를 통해 이어지던 역사, 문화, 가치관, 감정, 이름까지 모두 지우려 했습니다. 처음으로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창씨개명이라는 단어들을 마주했어요.
말뜻은 생소했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을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어가 아닌 칼이었고 정책이 아닌 말살이었어요. 언어는 단지 말이 아니라 정체성이자 생존이란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그들이 강요한 건 조선이라는 존재 전체를 일본식 틀 안에 집어넣겠다는 집단적인 기억 말살의 프로젝트였죠. 이름을 바꾸게 하고 학교에서 조선말을 금지하고 심지어 가정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쓰는 걸 감시하는 사회. 그런데 이 모든 걸 마주하며 저는 자꾸만 제 조국 독일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수많은 유럽 식민지에서 독일은 언어와 지식의 이름으로 문명을 심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실상은 문화를 말살하고 전통을 없애고 고유의 언어를 미개라 불렀던 제국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었죠. 프랑스 식민지에서도 영국 식민지에서도 현지 언어를 버리고 제국의 언어를 쓰게 만드는 건 곧 지배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제가 목격한 건 그 도구에 저항한 사람들, 그 저항 속에서 자신의 언어를 끝끝내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은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자신들의 글자를 만든 것도 세계의 드문 일이었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나라는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고 백성은 그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후손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율을 자랑하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하고 기록하는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흐름이 한 줄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깊은 전율을 느꼈어요. 그 어떤 문자도 이런 서사를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문자를 둘러싼 민중서사를 국가의 중심 기억으로 삼은 적은 없었고요. 그날 밤 저는 제 연구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문자다. 그러나 동시에 한민족의 기억이다. 그리고 기억은 말살될 수는 있어도 항복하지는 않는다. 한글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우려 했던 제국도, 그것을 버리려 했던 권력도, 그것을 빼앗으려 했던 자들마저도 결국 이 문자의 생존 앞에서는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를 걷다가 어느 전자상가에 들어섰습니다. 광고 전광판부터 제품 매뉴얼, 심지어 계산대 영수증까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노인도, 청년도, 외국인도 있었지만 모두가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채팅을 하고 있었고 배달 앱, 길찾기 앱, 심지어 주식거래 앱까지도 모두 유려하고 세련된 한글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었죠. 1950년대의 유럽에서 라틴 알파벳이 디지털화를 시작하던 시기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수백 년간 학문과 권력을 통해 표준으로 자리 잡은 문자였죠. 반면 한글은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학교에서도 몰래 배워야 했던 글자였습니다. 그랬던 문자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매끄럽게 작동하며 국민 누구나 쓰는 주류 문자가 되었다는 사실. 저는 그날 지하철을 탔습니다. 전광판에 역 이름이 한글로 나오고 안내방송도 또렷하게 울렸죠. 노약자석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에 저는 또다시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노인도, 청년도, 아이도 같은 글자를 쓴다는 건 한 나라의 기억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디지털 문서, SNS, 영상 자막, 표지판, 계약서, 의료기록, 학교 교과서. 한글은 이제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기본 단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쌓이면서 한국인의 생각 방식, 소통 패턴, 감정 표현까지 이 문자 안에서 정교하게 설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일본이 한글 말살 정책에 성공했더라면 지금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문자는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라 집단 지성의 기반이자 국민 통합의 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어학계에서는 흔히 문자는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요? 지금 대기자가 120명쯤 됩니다. 서울의 한 한국어 교육기관, 정확히는 국립국제교육원 산하의 세종학당재단이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센터였습니다. 안에는 금발머리의 유럽인, 중동에서 온 듯한 젊은 여성,
라틴 아메리카 출신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까지. 각기 다른 언어,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진지한 얼굴로 교재를 넘기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자 교사에게 허락을 받고 몇몇 학습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 유학생은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자막 없이 몰입하고 싶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단어 하나에도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일본이 말살하려 했던 문자는 지금 세계인이 줄 서서 배우는 문화자산이 되어 있었어요. 이곳의 교사 중 한 명은 저를 조용히 불러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프랑스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문자를 배우기 어려워 난독증 판정을 받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읽는 즐거움을 느꼈다는 사연이었어요. 이 문자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도록 설계된 문자였죠. 세종이 그토록 강조한 백성을 위한 글이라는 철학은 600년이 흐른 지금 지구 반대편의 외국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했던 겁니다.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왔습니다. 국제문자학회에서의 발표가 끝난 지 이틀, 그 여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발표 직후 학자들 사이에서 예상 외의 반응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도 그날의 순간을 곱씹고 있어요. 세종대왕의 창제 철학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지켜낸 평범한 국민들의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특히 헤레본을 민간인이 지켰다는 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학회가 끝나고 중동 출신의 언어학자가 다가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대 문자의 특성을 연구하는 교수였죠.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문자를 지키는 주체가 국가도 아닌 국민이라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건 민족의 혼이고 정신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성북동 골목길을 올라간 끝에 마주했던 간송미술관, 책 한 권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은 전영필 선생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지켜낸 학자들과 시민들. 저는 학회 발표 당시 이렇게 말했었죠. 다른 문자는 왕이 만들고 왕이 썼지만 한글은 왕이 만들고 국민이 지켰습니다. 그때는 이 말이 단지 문장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 문장이 저의 인생관을 바꿔놓았다는 걸 느낍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 제 발표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았어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글자에도 혼이 있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혼은 이 작은 나라에 살아있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 자라며 저는 로마자에 대한 경외감 속에 살았어요. 문명의 기준이었고 세계 질서의 상징처럼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문자의 우열이 아니라 그 문자를 대하는 태도가 문명의 격을 나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단지 문자를 만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문자를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고 국난 속에서도 국가보다 앞서서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 세계 문자학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 민족의 살아있는 정신이라는 걸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 최고 석학들과 군사, 경제 전문가들이 단 하나의 나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왔던 나라, 한국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정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민을 분석하고 복제하려 하고 심지어 수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계는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탐내기 시작했을까요? 왜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선 국가라는 개념조차 무너지는 걸까요? 한 외국인 석학이 직접 한국을 다녀간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었다. 국민 자체가 브랜드였고 그 브랜드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생존의 엔진이었다. 그는 한국을 반도체 강국이라 여겼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낀 뒤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의 태도가 한국을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20년간의 연구 보고서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읽은 세계 각국의 정부와 싱크탱크들은 충격 속에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인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너선 윌킨슨입니다. 국제정치경제학 박사로서 지난 20년간
세계은행 개발협력국 소속으로 수십 개국의 경제구조, 사회 시스템, 그리고 공급망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저의 연구 인생은 언제나 국가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국가의 법, 정책, 경제지표, 군사력. 한 나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시스템과 숫자라고 굳게 믿어왔죠. 오랫동안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작고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질 나라. 외환위기 때는 한국은 끝났다고 냉소했고 기술 전쟁이 시작되자 한국이 그걸 버텨낼 리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죠. 빠른 경제 성장, 탁월한 반도체 산업, 단단한 제조업 기반, 모두 정부가 주도한 기적, 그 이상은 아닐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한국 땅을 밟고 그곳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그 믿음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한국 산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침 7시 서울 남부의 기계부품 공장. 정문 앞에서 아직 깜깜한 하늘을 배경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교대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5분, 아니 10분이나 일찍 줄을 섰고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며 묵묵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서 있는 거죠? 출근 시간은 7시 반 아닌가요? 그가 멋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습관이 됐습니다. 우리끼리는 준비된 사람만이 하루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알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마치 나라를 떠받드는 각자의 자리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처럼 느껴졌거든요. 조금 후 생산라인에서 한 청년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3년차 조립기사였고 나이는 겨우 28이었죠. 제가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이 공장도 멈추잖아요. 그는 자신을 한 명의 노동자가 아니라 이 공장의 기여, 더 나아가 국가 산업의 한 축처럼 여기는 겁니다. 한국인의 성실함은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건 명백히 국가를 개인의 손으로 떠받든다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의식은 공장에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 편의점 알바생, 관공서 청소 노동자까지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근무하고도 죄송합니다. 늦게 드렸네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은 처음엔 불편할 정도로 과하다고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숙소로 돌아와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정신적 인프라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보다 무서운 경쟁력이었죠. 정부가 아닌 국민이 만들어낸 고유의 브랜드 한국을 본격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된 계기는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금 모으기 운동 사례를 조사하면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정말로 국민들이 스스로 결혼 반지와 아이 돌반지를 꺼내 은행에 맡겼다고.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인데. 하지만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서울시청 근처에 위치한 은행 역사관에서 보관 중인 기증 금반지 진열장을 마주했을 때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반지에 새겨진 글자들, 작은 각인 하나하나가 통계로는 절대 표현되지 않는 진심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당시의 뉴스 보도 영상도 입수해봤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이 줄을 서 있다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내가 뭘 아껴요. 그 눈빛은 무서웠습니다.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 위기를 정부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넘겼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왜 희생해야 하냐고 묻지 않았고 나라 살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그 의식의 구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한 교수에게 조심스레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던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무리 아닙니까? 그 교수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에게 국가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공동체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가란 곧 국민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생활 속 본능이었던 겁니다. 위기를 마주하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 반응하는 시스템,
그게 한국의 진짜 구조였습니다. 그런 사례는 IMF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에도 한국 시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스스로 나섰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포스터를 만들고 매장 앞에 일본 제품 판매 안 합니다라는 손팻말을 걸었어요. 그런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도한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어느 나라나 위기가 오면 국민은 정부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죠. 정부가 국민을 바라봐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을 바탕으로 정리한 보고서 초안을 지웠습니다. 기존의 요약은 전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민은 통화보다 강한 신용을 보유한 공동체다. 금융으로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뢰와 단결이 그 어떤 통화 정책보다도 강력한 방어선이었던 겁니다. 국가란 어떤 상황에서도 구성원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세금, 병역, 교육, 투표 모두가 시민으로서의 의무라 불리죠. 저 역시 오래도록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저는 처음으로 의무라는 개념이 통하지 않는 집단을 만났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의무라는 단어에 고개를 갸웃했고 대신 책임과 자부심을 더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무언가라는 의식. 그것이 뿌리내린 사회. 이 특이한 국민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저는 한국의 독특한 군사문화인 예비군 제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향토예비군 훈련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한국 남성은 만 40세까지 예비군에 편성되어 1년에 한 번 이상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라면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출석률은 저조하고 강제성이 없으면 사실상 무력한 제도에 불과하죠. 그런데 한국은 제도보다 문화가 먼저 작동하더군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조용한 질서 속에 도착한 사람들 대부분이 군복을 이미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늦잠을 자거나 불평을 하는 이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리를 정돈하고 서로 묻고 도와주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대부분이 직장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를 비우면서도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죠. 모두가 묵묵히 심지어 익숙하게 움직였고 훈련 전 교관의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옆자리에 있던 참가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는 오히려 저를 바라보며 약간 웃듯 말했어요. 여긴 우리가 지켜야 할 집이에요. 그건 의무를 넘어선 자부심이었습니다. 한국은 국방이라는 개념을 국가 권한이 아닌 국민의 명예로 이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병역을 다했다는 말보다 예비군까지 잘 마쳤다는 걸 더 뿌듯해했어요. 병역을 국가가 시킨 일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남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심지어 민방위 훈련조차도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찰한 민방위 훈련은 정말 놀라웠어요. 사이렌이 울리자 모든 차량이 즉시 멈추고 시민들이 정해진 구역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렇게 하면 재난 때 더 빨리 도울 수 있어요라는 주민의 설명이 들려왔죠. 어느 나라든 국가의 생존은 시민의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협조가 아닌 자발적 참여가 지배합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동력은 지시가 아니라 내가 나라를 지킨다는 긍지였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국민의 합의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병역 거부나 반군사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오히려 전 국민이 유사시 군대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나라였어요. 그 의식을 강제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지킨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방산업계 세미나에서 만난 한 교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복무 이야기를 자랑처럼 해요. 나라를 위해 무언가 했다는 증명이니까요. 이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도 군사와 민간이 이렇게 겹치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한국인들은 자신이 국가의 일원임을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은 이미 전 세계 어느 제도보다 강력한 방어 체계를 이뤄내고 있었죠. 또 하나 한국만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특허수, 첨단 장비, 생산 효율성 이런 것들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한국 방산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기술 도입이 빠른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제가 서울국제방산 전시회에 참석한 날 깨졌습니다. 입장하자마자 한눈에 봐도 최신식 장비들이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차, 자주포, 유도탄, 전자식 레이더. 겉으로 보자면 미국이나 독일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K9 자주포 시연 영상에서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이 장비는 병사 한 명 한 명이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설계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술 설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었습니다. 실전 환경에서 실제로 쏘아본 경험, 전투에 참가했던 간부들의 피드백, 정비 인력의 습관까지 반영해서 만든 장비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제품이 아니라 정신의 결정체라는 것을요. 그날 부스를 지키던 한 예비역 장교 출신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기술보다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가족 이야기에 가깝죠. 수많은 무기 제조국을 돌아다녀 봤지만 살아남기 위해 만든 무기라는 설명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들은 무기의 성능보다 국민의 생존 가능성을 먼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날 K2 전차 부스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혹한기, 산악지형, 도심 투입을 전제로 했다는 설명이 이어졌고 전시가 터졌을 때 국민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우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왔죠. 이건 설계 철학이 아니었어요. 국민을 전제로 한 무기, 그것은 국민이 시스템보다 강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이었어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신무기를 자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직접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무기 또한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국가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한국은 그걸 실전처럼 설계하고 국민처럼 만든 무기를 갖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기술보다 앞선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철이 아니라 정신으로 만들어졌다. 한국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다. 생존을 전파하는 나라다. 지금 한국이 만든 무기가 유럽과 동남아시아, 중동에서 각광받는 이유도 스펙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싸울 줄 아는 국민이 만든 무기라는 신뢰 때문입니다. 그건 스펙보다 무겁고 가격보다 강력한 경쟁력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나라의 기술은 결국 정신에서 출발했으며 그 정신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진짜로 움직이는 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방산 전시회에서 정신의 힘을 깨닫고 난 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정신이 모든 한국인에게 스며 있는 걸까? 그래서 이번엔 화려한 행사장이 아닌 평범한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식당, 편의점, 횡단보도 가장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한국인은 과연 어떤 표정을 하고 사는지 보고 싶었어요. 서울 강남역. 퇴근 시간 즈음 인파로 붐비는 플랫폼 한가운데서 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걸려 넘어졌고 가방이 쏟아졌어요. 그 순간 놀랍게도 3명의 어른이 거의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한 사람은 떨어진 물건을 주웠고 또 한 사람은 괜찮니? 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이게 연출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해야 하나? 망설이지 않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저 옆에 있었기에 내 일처럼 행동한 사람들이었죠. 며칠 뒤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실수로 국을 쏟았고 종업원이 급히 닦으려는 순간 옆 테이블의 50대 남성이 먼저 자신의 휴지 뭉치를 건넸습니다. 여기선 누가 나서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재적인 대표자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나중에 어느 교수에게 이 현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늘 국가의 얼굴처럼 행동하는 겁니까? 그 교수는 단순한 듯 무겁게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요. 너 하나 잘못하면 나라 망신이다. 그게 농담처럼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한다고 믿어요. 이건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을 개인이 아니라 한국의 대리인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국제공항에서 줄을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 여권에 각종 보호 스티커를 붙이는 행동, 여행 중 쓰레기를 다시 가방에 넣고 돌아오는 시민들.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 이 질문을 늘 마음속에 지닌 채 살아가는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를 무형의 외교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외교관 한 명이 설득하는 것보다 길거리에 평범한 한국인 한 명이 보여주는 행동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주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보통 문화 강국이라고 불립니다. 처음에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강국이라기엔 인구도 작고 자원도 부족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얇은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문화 강국이 아니라 국민 강국이라는 표현이 맞는다는 걸요.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이 모든 현상을 저는 단지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쯤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창작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부가 밀어주기 전에 우리는 일단 만들고 있었어요. 돈보다 자존심으로 시작했고 이건 그냥 우리 이야기였어요. K 콘텐츠의 본질은 국민 개개인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는 그 뒤를 따라간 구조였죠. BTS가 세계 무대를 뒤흔들기 전 그들은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조차 어색하던 시절에 자체 제작 콘텐츠를 만들고 유튜브에 자막을 달며 팬들과 직접 소통했어요. 그건 국민 한 명 한 명의 세계 진출이자 일종의 외교였어요. 저는 그걸 문화 독립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한류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기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좋아서 세계를 향해 콘텐츠를 뿌리고 자막을 달고 응원하고 후원하고 확산시킨 나라였습니다. 그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시민이 콘텐츠의 생산자이자 번역자이자 소비자이자 홍보대사였으니까요. 비단 문화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정부 보조금보다 국민의 피드백에 더 귀를 기울였고 소비자가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 요청을 넣으며 제품이 진화해 갔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저에게 말했죠. 한국 시장 자체가 너무 민감하고 똑똑해서 여기서 통하면 세계 어디서도 통해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소비자가 곧 품질 관리자였고 팬이 곧 홍보팀이었고 국민이 곧 민간 외교관이자 창조자였습니다. 이런 구조는 다른 나라와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은 전통을 지키며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밀어주고 중국은 아예 문화산업을 정부 주도로 통제합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국민이 움직이고 나면 정부는 그 뒤를 쫓듯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민이 정부보다 먼저 세계를 움직인다는 이 말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문화 외교든 기술 수출이든 국민이 먼저 판을 열고 정부는 나중에 따라가는 구조였어요. 한국은 시민의 나라가 아니다. 시민이 나라인 국가다. 정부가 먼저 나서기 전에 국민이 이미 세계 무대 위에 올라 있었다. 이 말은 사실 제가 한국에서 본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됐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창조자이자 생산자, 그리고 세계를 향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정부의 역량을 넘어서서 국민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었죠. 경제는 멈췄고 병원은 붕괴 직전이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은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기 확산 속도는 빨랐지만 그 이후의 전개는 세계 모든 전문가의 예상을 벗어났죠.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긴급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출입국 심사, PCR 검사, 자가격리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그만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조차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설마 정말 국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 설마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식당 입구마다 체온 측정기와 QR코드가 있었고
어느 매장에 들어가도 손님이 먼저 손 소독제를 찾았어요. 대형 병원에선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 가족들까지도 질서를 지켰습니다. 면회 금지에 불만을 터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니까요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런 모습을 그 어떤 유럽 국가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기 미국과 유럽의 마트에서는 휴지와 생수 사재기가 벌어졌지만 서울의 대형마트에서는 줄을 서서 한 칸씩 띄워서 조용히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며 저는 자문했죠. 이런 집단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시스템이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부나 초유의 사태 앞에선 허점을 드러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국민이 그 허점을 스스로 메웠다는 점입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돌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마스크를 제작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정중하게 하차를 요청했고 상점에서는 손님이 몰리면 자발적으로 입장을 제한했죠. 정부는 그 뒤를 따라 제도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세계경제포럼 화상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시 국민이 정부보다 먼저 작동하는 나라다.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 정신이 바이러스를 막고 있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라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국민이 방파제가 되고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엔진이 되어 국가를 돌리는 유일한 나라라는 걸요. 이 구조는 단 한 번의 위기에서만 작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2022년 강릉 산불 당시 전국에서 시민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주유소에서 생수를 무료로 나눠주고 피해 지역 식당들이 무료 급식을 붙여놓았죠. 지자체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소방차보다 먼저 마을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그걸 보며 저는 또 하나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 국민은 재난 시 국민이 아닌 국가 그 자체가 된다. 위기 속에서 한국은 정부보다 국민이 먼저 움직이며 무너지지 않는 첫 번째 방파제가 되고 그 이후 나라를 다시 굴리는 가장 강력한 집단 엔진이 된다는 것을요. 이 나라에선 정부보다 국민을 믿는 게 더 안전하겠다. 이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국을 수년 동안 연구하며 작성한 보고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보통 국가는 제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합니다. 세금을 걷고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였고 법보다 행동이 강했고 권위보다 실천이 앞섰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한국의 중소기업과 수출 파트너들이 맺고 있는 신뢰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항 근처에 위치한 한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공장이었지만 미국과 유럽의 유명 완성차 업체들과 직접 거래를 맺고 있었습니다. 거래 규모도 적지 않았고 계약 기간도 장기였습니다. 의아했어요. 저런 중소업체가 어떻게 세계 굴지의 대기업과 장기 거래를 유지할 수 있지? 그래서 그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한국의 이 작은 공장을 믿고 부품을 조달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계약보다 신뢰, 가격보다 진심, 그게 한국 국민이 세계에 준 가장 강력한 설득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수입하려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 독일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한국은 부품을 파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생존의 방식 자체를 파는 나라였다. 이 말에 담긴 진심은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기, 전자, 콘텐츠만을 팔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국민의 자세, 태도, 역사, 감정까지 함께 수출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정부가 잘하는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빠지지 않고 기술 안보 파트너로 우선순위에 올라 있고 전 세계 젊은 세대가 함께 일해보고 싶은 국민으로 한국인을 언급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한국은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고 정부가 큰 정책 실패를 범하더라도 이 나라는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다시 일어설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수차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외환위기, 사스, 코로나, 공급망 붕괴, 반도체 위기. 모두가 망했다고 할 때 그들은 조용히 일어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어느 지하철 기사, 대전의 어느 간호사, 울산의 기계공, 부산의 한 중학생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한국이라는 거대한 기관차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존재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한국인의 정신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브랜드고 그 브랜드는 신뢰와 생존, 그리고 미래를 함께 건설하는 이름이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